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전투기 KF-21 최초 양산 1호기의 최종 조립 착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KF-21은 지난해 7월 최초 양산 사업에 착수한 이후 10개월 만에 최종 조립 단계에 진입했으며 수락 시험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차세대 워리어 플랫폼에 필요한 로봇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번에 발간한 국방기술기획서를 통해 개인전투원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착용 로봇 기술 개발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다중무장 탑재형 근력 증강 착용 로봇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부부의 날을 맞아 처음으로 해외 연합훈련에 함께 참여하는 부부 조종사를 만났습니다. 주인공은 강명진 소령과 윤혜림 소령. 각자 1,500시간 비행시간 보유자와 여군 최초 페리 조종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이자 부부로서 함께하는 그들의 여정을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결과물인 KF-21 최초 양산 1호기의 최종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공군 인도까지 마무리되면 K방산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오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본사에서 KF-21 최초 양산 1호기의 최종 조립 착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최초 양산 사업에 착수한 KF-21 보람에는 부품 가공부터 중요 구성품 제작, 전, 중, 후방 동체 조립 단계를 거쳐 최종 조립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최종 조립 단계는 비행 수락 시험에 앞서 기체 구조물을 붙여 항공기의 외형을 완성하고 엔진과 같은 장비를 장착해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즉, 분리된 구조물을 하나의 완벽한 덩어리로 만드는 건데 추후 전력화까지 마무리되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KF-21 양산이 최종 조립 단계에 착수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양산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고 최종 완성의 관문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방산업계 공군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양산과 전력화를 완성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번에 최종 조립에 들어간 양산 1호기는 공군의 수락 시험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방사청은 앞으로 KF-21의 안정적인 양산과 전력화를 달성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우리 군 장병의 전투력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외골격 근력 증강 로봇 기반 차세대 워리어 플랫폼 기술 개발이 추진됩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양한 무기 체계를 장착한 외골격 근력 증강 로봇을 착용한 병사들이 전장을 가로지릅니다. 또 전투원이 근력 증강 로봇을 활용해 높은 벽을 타고 오르고 장애물도 뛰어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영화와 게임 속 미래병사 기술을 실제 우리 군에 적용하기 위해 차세대 워리어 플랫폼에 필요한 착용 로봇 기술을 개발키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번에 발간한 2539 국방기술기획서를 통해 개인 전투원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착용 로봇 기술 개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20mm 구경의 사거리 2km, 반능동 레이저 센서를 탑재한 초소형 스마트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착용 로봇을 개발합니다. 장기적으로는 40mm급 유도탄과 레이저 스마트 무장을 바탕으로 저속 대공 표적을 타격하고 동시다발 교전도 가능한 다중무장 탑재형 근력 증강 착용 로봇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방기술기획서는 이와 함께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등 국방 전략기술 10대 분야 30개 기술을 상세 분석해 100개의 세부 기술을 도출하고 예상 목표를 정량화해 수록했습니다. 방사청은 향후 15년 계획을 담은 국방기술기획서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첨단 무기체계 확보 계획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539 국방기술기획서 일반본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공군부부 조종사가 사상 처음으로 해외연합훈련 레드플래그 알래스카에 함께 참가합니다. 다가오는 부부의 날을 앞두고 이 부부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은진 기자입니다. 부부가 같은 직업을 공유하는 것은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부부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각자 1,500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인 강소령과 윤소령은 현재 충주에 위치한 19전투 비행단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참가하는 해외 훈련은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공중전투 훈련인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입니다. 윤소령은 여군 최초의 페리 조종사로 선발돼 직접 KF-16 전투기를 조종해 태평양을 가로지릅니다. KC-330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약 9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비행할 예정입니다. 아내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지원해서 태평양을 건너가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안전하게 잘 갔다 올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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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령과 윤소령은 이번 훈련 참가에 조종사로서 준비는 언제나 자신 있지만 5주간 집에 두고 가야 할 두 살 아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희 둘 다 훈련을 가게 되면은 저희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 없이 한 달 동안 할머니와 같이 생활을 해야 돼서 고생해 주실 부모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강소령은 훈련 전체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윤소령이 육아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총괄 맡으면서 집에서도 계속 업무 전화 받고 바쁘게 일하는 거 보면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하고. 강소령과 윤소령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이 일상 속에 가득 배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과연 오늘은 잘 비행 임무를 마치고 내려왔을까 걱정됩니다. 저도 빨리 비행을 안전하게 마치고 가족을 보고 싶네요. 아내와 이준이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강소령과 윤소령은 관사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지만 이착륙할 때 우연히 활주로에서 마주치는 순간은 매번 새롭고 기쁘다며 각자의 삶을 가까이서 응원해주는 좋은 동반자로서 또 동료 조종사로서 대한민국 영공을 함께 수호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앞서 보신 공군 부부와 같이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에도 두 척의 이지스 구축함에서 나란히 근무하며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는 한 쌍의 해군 부부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율곡이 2함 기관장 임재우 소령과 정조대항함 주기실장 김보아 소령입니다. 유사 함정에서 근무하는 부부의 직무 공통성과 칸막이 없는 대화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정조대항함 주기실장 김보아 소령은 남편과 함께 장비 정비 사례나 개선 방안 등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다 보면 금세 업무의 실마리를 찾는 윈윈 효과를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군은 이들처럼 해군 내 부부 군인들을 동일 지역 근무가 가능하도록 인사 배려 정책을 시행하는 등 부부 군인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국민의 병역 의무 이행 편의성 향상과 시스템 운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병역 행정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축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병무청은 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255억 원을 투입하는 병무행정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어제부터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본 사업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용해서 내부 병행정 시스템을 10년 만에 개편한 전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민 서비스 편의성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업무 효율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해서 구축하는 2개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새 플랫폼이 구축되면 병역 의무자의 자격과 면허, 적성 등을 고려한 복무 분야 추천 기능이 신설됩니다. 또 개인이 원하는 모집 공고 및 희망 입영일 공석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도 추가됩니다. 특히 병무청은 스마트폰에서 이용이 불편했던 사회 복무 포털 등의 웹사이트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병무청 민원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일 예정입니다. 병무행정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병무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범정부 기준에 맞게 표준화돼 민간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외부 기관과의 정보 연계도 편리해집니다. 노후한 정보 자원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 전환해 국민이 언제나 안정적인 병무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병역 의무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차성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간밤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뒤 두 정상은 종전 협상에 대해 비슷하면서도 다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통화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즉각 휴전과 종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거라며 푸틴에게 종전 의지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I said, when are we going to end this bloodshed, this bloodbath? It's a bloodbath. But I did say, it's time. You got to stop this thing. And I believe he wants to stop. 푸틴 대통령도 언론을 통해 즉각 반응을 보였지만 두 정상의 내용은 다소 달랐습니다. 푸틴은 종전 협상이 아닌 평화 협정의 윤곽을 그리는 양해각서를 제안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며 또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중단 등 러시아의 핵심 요구 조건이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겁니다. Работать с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ой над меморандумом по поводу возможного будущего мирного договора с определением ряда позиций, таких как, например, принципы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роки. 우크라이나 역시 무조건적 휴전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의 중재 노력에도 현재 종전 교착 상태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전역에 걸쳐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마스에 대한 압박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가자 지구 기아 사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품 반입도 재개했습니다. 백재훈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가자 지구 재점령을 목표로 하는 기드온의 전차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가자 지구 전역에 공습을 이어갔는데 이 하루 동안 테러 조직과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 군사시설을 비롯한 160여 개의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이날 자정부터 이어진 공습으로 최소 52명이 사망했다고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민방위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치열한 전투 속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을 장악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다만 가자지구 주민들이 기아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가자지구에 식량과 인도주의적 구호품 반입을 허용한 것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이달 24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구호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 주도로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가자 인도주의 재단이 지원 활동에 나설 전망입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이자 대한민국 공군의 초석을 다진 김신 장군은 6.25 전쟁 당시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하며 공군 전력을 일궈낸 주역인데요. 백범 기념관에서 김신 장군을 기리는 구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설의 조종사를 기억하기 위해 백범 기념관에 발걸음이 모였습니다. 김신 장군 기념사업회가 백범 기념관에서 공군 제6대 참모총장이자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 장군의 구주기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추모식엔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역대 공군 참모총장들과 김두만 김신 장군 기념사업회장, 전정호 서울지방보훈총장 등이 고인의 업적을 기렸고 장녀 김미 백범 김구기념관 관장과 사위 김호연 빙그레 회장 등 유족들도 참석했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참 군인의 표상이셨고 그 숭고한 정신적 유산은 현재까지 대한민국 공군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공군인 모두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이어받아 조국 영공수호의 막중한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맹세합니다. 1922년 중국 상해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으로 태어난 김신 장군은 1948년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 2기로 임관해 이듬해 공군 창설에 기여했습니다.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투조종사로 참전해 19차례 전투 출격 임무를 완수하며 눈부신 전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1952년 평안남도 승호리 철교를 파괴한 저공 침투 작전의 지휘관으로 참여해 공군의 전투 기량과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전후에는 공군 작전사령부 창설과 훈련기 도입 등 현대 공군 체계를 구축하며 참모총장으로서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뿌리이자 하늘을 지킨 전설의 조종사 김신 장군. 그의 뜻은 오늘날 공군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북한이 판문점의 북측 시설인 통일각의 명칭을 판문관으로 변경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작년 8월에 판문관으로 현판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작년부터 적대적 두개 국가론에 따라 통일지우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각은 과거 남북회담이 판문점 북측에서 열릴 때 회담 장소로 이용됐던 시설로 북한은 지난해 1월 통일각이라는 현판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비롯해 다양한 이유로 훈련이 제한될 때 시뮬레이터는 정말 유용한 훈련 체계인데요. 지난 4월 우리 해군에 인도된 고속상륙정 시뮬레이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번 방산톡톡 시간에는 고속상륙정 시뮬레이터 개발 업체를 통해 앞으로의 과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특정 지형에 대해서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해서 조종을 했을 때 멀미가 실제 탔을 때처럼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고속 상륙정이 일반인들에게는 되게 낯선 장비이고 무기 체계일 것 같습니다. 독도함 같이 대형 수송함에 탑재가 되어 병력이랑 물자를 연안 가까이 운송하는 해군이 가진 무기 체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 상륙정의 특징이 선체 밑으로 공기 압력을 불어넣어서 튜브처럼 이렇게 팽창해서 해상과 그리고 육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속 상륙정 시뮬레이터는 고속 상륙정을 조종하시는 세 분의 정장을 훈련하기 위한 훈련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의 고속 상륙정 시뮬레이터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리고 이 시뮬레이터 자체를 개발을 성공한 나라가 몇 개 나라가 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속 상륙정 자체가 바다나 육지에서 부상을 해서 움직이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종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터가 필요하고, 그 기반되는 기술은 전투기 시뮬레이터, 항공기 시뮬레이터와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뮬레이터 개발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훈련 장비의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환경 모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함 운동 특성에 대한 모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는 외부의 파도 아니면 조류, 이런 다양한 외부 환경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링과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터에 적용되는 기술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기상, 악천후, 그리고 비상 상황, 고장 상황에 대한 대처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하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상륙을 어느 지점에 어떻게 접안을 할지에 대한 훈련을 위해서 그런 숙달 훈련과 대처 훈련이 가능하도록 시나리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시뮬레이터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점이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고속 상륙정을 한번 1시간 운행을 하면 유류비로 4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한 지원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비하는 이런 유무형의 가치를 다 따졌을 때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시뮬레이터를 도입함으로써 비용적 효율성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훈련을 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가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교육훈련 장비이지 않습니까? 교육훈련의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평가 방법이 탑재가 되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AI를 적용을 해서
이런 훈련 방법이라든지 기술들이 정량화돼서 더욱 정밀화된 교육의 평가 체계를 구축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지금 개발하고 납품한 장비는 고속 상륙정 배치 1에 대한 시뮬레이터입니다. 캠스라고 해서 고속 상륙정의 통합 감시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핵심 구성품이 전량 미국으로부터 FMS로 도입되는 장비입니다. 배치 1 시뮬레이터를 만들 때 캠스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배치 2 사업이 진행이 되면 캠스 국산화를 저희들 추진하려고 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해군 군 전력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육해 공군 모든 그 소유군들의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훈련 장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략적이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중국은 에어쇼와 시험비행 영상, 진수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형 전력을 속속들이 공개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중국의 J-10C 전투기가 라팔 전투기를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중국의 신형 무기 체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어떤 신형 무기를 공개했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실전에서 최초로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월 8일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중 중국에서 개발한 전투기가 프랑스의 전투기 라팔을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중국 전력의 실제 성능이 드러난 건데요. 최근 중국은 중국 내 에어쇼, 시험비행 영상, 진수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국의 신형 전력들을 속속들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중국의 신형 첨단 전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해 11월 중국은 중국 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서 첨단 전력들을 대거 공개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바로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입니다. J-20에 이어 중국이 개발한 두 번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항공모함에도 이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의 F-35 전투기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갖췄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J-15D의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J-15D는 J-15 함재기를 개조한 복좌형 전투기로 공습이나 공중전에 대비한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J-15D가 중국의 제2호 항공모함 산둥함에도 실전 배치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러한 전자전기 배치는 중국이 적의 레이더, 통신망을 교란하는 등 미래 전장에서 교전할 능력을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넘보는 상황인데요. J-36과 J-50, 6세대 전투기로 추측되고 있는 두 전투기의 시험 비행 모습이 지난 3월과 4월에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각각 다른 형태로 개발됐지만 공통적으로 꼬리 날개는 떼어내고 납작한 형태로 만들어져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더불어 세계 최초 전력까지 공개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미 군사 전문 매체 워존에 따르면 중국 과학원에서 지난해 말 극초음속 드론 기종의 시험 가동 영상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극초음속 드론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적의 요격을 회피하고 정찰 감시는 물론 미사일 대용으로도 쓸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가장 놀라운 점은 임무 수행 후 착륙도 가능해 재사용이 가능한 최초의 극초음속 드론으로 운용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같은 첨단 전력들을 극비리에 개발해 하나둘 공개하는 데는 분명한 속내가 숨겨져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연달아 첨단 무기를 공개한 걸 두고 다수의 매체에서는 미국을 견제하고 국방력 및 방위산업 기술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신형 전력 공개와 함께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방위산업, 베일에 쌓여있는 실전 능력까지 확인되며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유교단 61대대가 지난 7일부터 2주 동안 백령도 사고태안에서 상륙 기습 기초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병대다운 전투기술과 강인한 체력을 갖추고
부대 전투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대대는 육상보트 분해와 패들링, 우발 상황 조치 방법 등을 숙달하는 육상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육군 50보병사단이 올해 첫 유격훈련을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대구 시가창 유격장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사단은 이번 훈련을 통해 다양한 유격전 상황에서 생존 능력을 높이고 결전태세를 확립했습니다. 육군 7군단 항공단이 19일 용인기지에서 항공기 화재 상황을 가정한 화재 진압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우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5월 20일) 기상정보입니다. 밤사이 비구름은 모두 물러갔지만 여전히 하늘빛이 흐립니다. 공기도 습한 가운데 낮부터는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여름 같은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흐린 날씨가 나타나며 동해안 및 경상 지역은 맑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현재 흐린 날씨는 오후 들면서 점차 개겠고 동해안 및 경상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안 지역으로는 해무, 해안산지는 종일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종일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해안으로는 해무의 영향을 받겠으며 오후 들면서 충청 이남 지역으로 뇌우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부산은 19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평택 30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내륙 및 서해상 지역으로 위치한 구름으로 인해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일부 영향을 받겠으며 동해상 및 해안산지는 강풍과 파고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해무 및 적어도 구름은 목요일 오전까지 영향을 받겠으며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평년 이상으로 올라 체감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